앞에 올려드린 자료, 추가 자료까지 올려드렸죠? 먼저 올려드린 자료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이 먼저 나올 텐데요.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일반 건축물이라고 제가 되어 있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아니, 여기. 대표님. 조금 이제. 음식도 남기기 참 어려워요. 주차 때문에.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상 보실 때 그 양식이 현행 건축물 대상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1호부터 8호 서식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짝수 서식은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홀수 서식 1, 3, 5, 7 이렇게 4가지 서식을 기억을 하시는데, 1호 서식은 지금처럼 좌측 상단에 1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 건축물 대장 열람을 하시거나 발급받으셨을 때 항상 좌측 상단에 몇 호 서식을 보셨는지 확인을 하세요. 1호 서식은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3호 서식과 5호 서식은 집합 건축물 대장인데, 3호 서식은 전유부, 표제부이고요. 5호 서식은 전유부입니다. 집합 건물 관련해서 등기를 보시면 집합 건물 등기에는 표제부가 2곳이 있잖아요. 등기 한 통에. 그런데 1동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는데, 등기사항에서는, 건축물 대장에서는 등기에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대응하는 게 3호 서식 집합 건축물의 표제부이고요. 집합 건물 등기에 두 번째 표제부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제부에 대응하는 건축물 대장 양식이 5호 서식 전유부입니다. 근데 되게 5호 서식만 열람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상가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면 반드시 3호 서식, 5호 서식 같이 열람을 하셔야 된다고.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내용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데도 3호 서식 표제부와 5호 서식 전유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영업 신고나 허가 받으실 때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허가를 기여를 하거나 신고수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그 7호 서식은 1호 서식이든 아니면 3호 서식이든 일반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총괄 표제부가 있을 때는 7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서식이나 3호 서식, 5호 서식 중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항목이 여백으로 있을 때는 7호 서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중에 한 곳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 곳이 다 동남일 때는 7호 서식에 공시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짝수 1호 서식에 연결해서 지금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쯤에 항목이 2개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이나 소유자 현황으로. 여기에서 건축물 현황이 앞페이지를 넘어갈 때, 소유자 현황이 앞페이지를 넘어갈 때 짝수 서식이 2호 서식이 있거든요. 또는 변동 내역, 이런 부분이 여백을 남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는 짝수 서식인 2호 서식, 그리고 3호 서식과 관련한 짝수 서식은 4호 서식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4호 서식, 6호 서식, 8호 서식, 2호 서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관련한 거는. 근데 내용이
이 첫 페이지를 넘어갈 때는 짝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홀수만 1, 3, 5, 7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1호는 일반 건축물, 3호와 5호는 집합 건축물, 7호는 1호든 3호든 총괄 표제부가 있을 때 7호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건축물이 1호와 7호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확인하시기에 번거로우시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만 열람을 하셔서 토지 이용에 들어가셔서 그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 좌측 하단의 메뉴 중에 건축물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인 1호만 있는지 1호와 7호도 있는지 3호와 5호만 있는지 3호와 5호와 7호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의 종류가 거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민원 24시 접수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요. 1차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십니다. 간략하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건축물 대장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 열람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지번에 신고를 하면 분명히 그 토지 위에 현실적으로 건물이 있는데 공적장부가 안 나오지 건축물 정보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직원 입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미등기인가봐, 무허가인가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1호 서식 위반 건축물 대장을 보시는데 지번이 1313-2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바로 아래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중에 최소한 한 곳은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곳이 전부 여백이다 이런 경우에 7호 서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폐율이나 대지 면적, 용적률 여기는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데가 공란일 때 7호 서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단에 두 번째, 하단에서 두 번째 거기 있네요. 그 주의 표시 항목은 총괄 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있죠. 그럼 7호 서식 보시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지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부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을 꼭 하시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하시면서 건축물 대장 보셨는지요?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단에 주의 표시까지 있잖아요. 총괄 표되고 있을 때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왜 없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공적장부 확인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야말로 건성이에요, 그죠? 오늘 왜 건성 인사 안 하십니까? 소유자 현황에 등재되신 분 2015년 4월 24일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주도 그분하고 동일하지요. 우측에 허가일 2010년 10월 28일, 착공일과 사용 승인일 2012년 8월 28일 되어 있고 하단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 페이지를 넘어갈 때 짝수 2호 서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전체 페이지가 사쪽 중에 2쪽이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1호 서식이냐 2호 서식이냐 그 서식 양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페이지가 이 건물의 등기입니다. 일반 건물 등기지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 보실 때는
표제부 생성된 날짜와 보존 등기된 날짜가 일치하는지 최소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제부가 표시번호 1번, 접수란이 2012년 8월 29일이고요. 갑부의 소유권 보존되기 날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가처분이 집행돼 있다가 말소됐네요. 피보전 권리를 보시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와 신청 외 안모 씨 사이에 2012년 6월 8일 체결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약정 및 변경 신청 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권 및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권. 자, 조대순 씨와 안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 허가자가 여기 대장상으로는 조대순 씨로 나와요. 근데 등기를 보니까 내막이 최초 허가자, 수허가자는 안모 씨였던 거죠. 그걸 건축 허가자 명의를 변경해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보존 등기는 건축 허가 명의를 이전 받은 분 명의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등기로만 보시면 이분이 소유자 같이 보이시죠? 그럼 이분하고 매매 거래도 하실 테고 임대차 계약하셔서 임차인이 입주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한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고 한데요. 안모 씨가 신축을 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이분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갚지 못하면 건축 허가 명의를 넘겨주겠다. 양도담보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종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지요. 이분이 등기 명의는 돼 있지만 양도담보권자이나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분하고 거래를 하면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등기만 보고 어떻게 측정했어요? 근데 가처분에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주만 믿으실 게 아니라 이 건축 허가가 처음에 누구한테 됐고 건축주 명의 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고 명의 변경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매수인지 아니면 대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그 대신 대물 변제를 받는 거지.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하죠. 민법 607조와 연결되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분은 등기 명의는 돼 있지만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권 인정받지 못한 등기 명의자입니다. 건축 건물들 특히 상가들요 주의하셔야 돼요. 세종에도 자금 부족해서 자금 공사대금 빌려서 신축하다가 안 되면 건축 허가 명의 넘겨주기 위해서 보존 등기까지 채권자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 양도받았어요. 원래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가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유권을 처음부터 넘겨준 거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매도담보 이런 형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럼 이분하고 거래를 하실 때 신탁재산 거래하시는 것처럼 신탁하셔야 될 게 많겠죠. 이 등기만 보셔서는 위험하시다는 거죠.
자, 4페이지 보십니다. 노원생활정보에서 가처분을 신청하여서 집행받았다가 말소됐고, 3번에 SH공사 사회행위 취소의 기한, 4번 가처분도, 5번 가처분도 사회행위 취소. 근데 이게 만약에 현재 유효사항만 열람을 하시면 이게 안 나오겠지요. 그럼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안전하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말소사항 포함해서 열람하신 뒤에 말소됐지만 이런 흔적이 있었다, 매끄럽지 못한 권리관계였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건축 허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왜 사회행위라고 했었는지. 그럼 결국은 원래 채무자가 따로 있는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원상회복하라 소송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 관련한 가처분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취소 결정인지 해제인지 말소는 됐지만 이런 흔적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걸 찾아가시기 위해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열람하신 뒤에 말소된 내용에 어떤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찾으시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순위번호 10번에 가처분이 또 있어요. SH공사. 아까 SH공사에서 가처분을 한번 했었죠. 3번. 사해 행위라고 했다가 그게 해제가 되고 다시 10번에 가처분을 했는데 피고정 권리가 달라요. 이제 사행위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이니까 결국은 SH공사가 토지의 소유자일 확률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지요. 민법 214조.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본안으로 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건데, 권리 분석하실 때 이러한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있어도 건물 철거가 목적인 가처분은 인수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될 운명이니까 이런 건물은 또 거래에 신중하셔야 되겠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제됐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떤 토지인지 6페이지 보시면 토제부 표시번호 1번과 각부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함수로 을구 이하 여백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를 안모 씨가 분양을 받아서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 사용 승낙은 받았어요. 토지 사용 승낙은. 그래서 건축은 완공이 됐는데 건축 자금도 부족했고 토지 대금도 완납을 못했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건축 자금 부족해서는 건축자금 빌림, 결국은 대여해준, 대주에게 양도담보로 보존 등기를 해줬고, 건물 자체는 토지 소유자가 대금 완납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그때부터는 불법이다, 건물 철거하라 이런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SH 또는 LH 거 분양받아서 건물 올라갔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대금이 완납이 안 됐으면. 마찬가지죠. 여기 세종에도 LH로부터 토지 분양받아서 신축하고 대지권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가들 도로 있습니다. 모 빌딩들.
7페이지 보시면 원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였었고요. 피고가 보존등기 명의인 외에 최초 건축 허가를 받으신 수허가자 2016년 2월 11일에 1심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건물 등 철거 원고 일부 승인 때 심급 내용을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이 2건 있습니다. 그 중에 2017년 원고 일부 승인 그리고 상고를 하자 대법원에서 작년 4월에 하기 환송을 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고 재상고를 했더니 올 6월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이 됐는데 결국은 원고 일부 승인이 된 거예요. 2016년부터 올 6월까지니까 만 7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게 신축하고 여기 세입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의 세입자들을 불안해서 이걸 혹시 중개를 하셨다. 중개자님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요. 건물만 보면 모르죠. 등기만 봐도 모르고. 8페이지가 당사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대법원 파기 환송한 환송 판결이죠. 작년 4월에 환송 판결 내용으로 직접 확인을 하십니다.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고 보존등기 명의자. 결론은 이분이 소유자가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건물 철거 소송하고 부당이득 달라고 하느냐. 소유자는 등기 명의만 돼 있지 양도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 마치지 않은 양도담보이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계산 잘못 찍을까 이거예요. 이걸 소송을 수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이런 데서도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개법원 가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냥 등기 명의자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 피고로 하면 되겠다. 왜? 건축물 대상상에도 명의자고 등기상에도 명의자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해야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소유자가 아닌. 10페이지 사안 개요 보십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 공동 피고는 2010년 8월 23일 원고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지요. 이 사건 토지를 25억 5천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7억 883만 1,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심 공동피고는 원래 건축주예요. 2010년 10월 28일 원고가 작성해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 대금 다 지급이 안 됐는데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 17일 대창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 금액 20억 5,26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이 신축공사 도중에 해지되자 원심 공동피고는 2011년 12월 8일 주식회사 한성H건설과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 금액 19억 8천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 공동피고는 2012년 5월 8일 한성H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피고, 현재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분이요. 피고로부터 한성H건설에 지급할 공사 대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이게 양도담보 약정을 하고 명의 변경을 해줬고, 그리고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되려면 가담법 적용되는 이 사안이 청산 절차가 종결되었어야 되는데 청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성 H건설에 공사대금 합계 16억 8,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 6월 14일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12년 8월 29일 자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원심 공동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건물 철거까지 같이 했겠죠. 원심 판단인데요. 자, 변호사님이야 그렇다 해도 이게 서울고법에서조차도 사건 기록을 다 검토를 하면 이게 양도담보라는 걸 알았을 테고, 그럼 양도담보는 가담법 적용이 되면 차용금이니까요. 청산 절차가 종결됐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심 공동 피고에게 대여한 공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자가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로 인정된다. 여기가 실수한 거예요. 양도담보권자에 해당된다. 이건 인정을 해놓고 이게 왜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로 무작정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2012년 8월 29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자, 돈 빌려왔잖아요.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한 줄의 요건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담법 적용되는 담보가 등기나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요건이 차용물의 반환일 것, 그리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요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가등기든 본등기인데 양도담보인지 매도담보인지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바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은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가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귀속 정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 소유 명의자, 보존 등기 명의자는 청산금이 있으면 그걸 지급했어야 되고 없으면 통지를 하고 2개월이 지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명의가 돼 있지만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닌 명의자인데 원심에서는 양도담보권자라고 해놓고 이 부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피고의 적격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설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을 신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 등을 거쳐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안영준 사이의 합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의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사이의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양도담보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인 원심 공동피고 안영준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익을 얻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생각지도 못한 것 같아요. 피고가 대외적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에는 가등기 담보법, 부동산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더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모든 법원 판사들도 이렇습니다. 중개사 수험생활 하실 때 가담법 어떠셨나요? 가담법 하면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가 등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고 가장 늦게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게 청산 절차. 청산 기간 2개월 이것만큼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판사님도 그걸 생각해요. 아예 아무런 심리를 안 했던 사실. 2심에서 그냥 끝났으면 승소를 해도 법리에서 승소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결론이 나죠. 그럼 그걸 변호사님, 법무사님들은 앞다퉈서 이제 이렇다라고 블로그에 여백에 채우기 그렇게 합심 판결들, 또 대법원 판결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실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판시상 판결 요지 압축한 것만 보고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만 가지고 블로그나 카페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허가는. 그럼 교수님 질문 하나 좀 예. 드려볼게요.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상에 어쨌거나 은행에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같은 사건처럼 이 사건처럼 예.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등기를 말 그대로 보존 등기를 그 사람이 냈어요. 예.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 사람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물건이 나와서 매매 거래가 됐다고 쳤을 때 예. 그럼 우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자 입장에서 예. 물론 이제 법적인 관리로 되찾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 소유로 하려면 예. 그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명의 변경해주기 전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도 하면 안 되는 게 두 분하고 하시면서 이 계약 조건이 있죠. 네. 조건으로 뭐 해제 조건이나 정지 조건 형태로 그렇게 하셔야죠. 청산 절차가 종결됐는지 안 됐는지 보죠. 청산 절차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계약을 그래도 계약 당사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당사자가 누구여야 되냐는 거죠. 예, 계약 당사자를 상대방 현재 그 채권자하고 하시면 안 돼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예, 원시 취득하고 넘겨준 분하고 한 뒤에 예. 그리고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래 소유자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승계하는 걸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승계한다라는 그런 조건도 특약도 명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건물들은요, 건물 대장만 보시면 안 되고 신축 건물은 좀 번거로우셔도 해당 관청에 가셔서 건축 허가서 아니면 이분들한테 최초 건축 허가서 가져와라. 그리고 건축 허가 명의가 변경됐으면 이 변경 원인이 뭔지 그걸 보셔서 자금 부족해서 차용하면서 넘겨줬다라고 하면 이건 양도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행에서는요, 예. 보통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분양한 토지들이 많다 보면 예. 개발항이 같은 경우는 계속 건축주 명의 변경이 계속 넘어가거든요. 예.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양도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 저기 등기만 봐서는 나중에 전혀. 그거 먹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해 봐야 되냐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당장 SH도 피해자예요. 당사자 잘못해서 소송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권리관계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해관계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법리가. 그럼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채무자를 위한 법이죠. 그렇죠. 취지가. 예. 민법 607조에 대물반환 예약을 하고 608조에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가담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를 위한 법이고, 그러니까 다소 불만족스러운 이해관계니 있다 할지라도 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법리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자기 권리 구제하는 거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취득하시는 분 입장이나 임차인들 입장, 또 중개하셨다면 중개사님들도 시달리실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걸 사실은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보고 하지 예. 이게 건축을 누가 했는가 그 예. 원천적으로 따져나가면서까지는 실질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게 뭐 운인가? 중개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갔다면 네. 분명히 중개사님도 공동 피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중개사님이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개사님께 그것까지 확인 설명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면 면책은 되겠지만 일단 당했으니까 방어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방어를 변호사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지만 일단 이런 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근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긴 됐으나 이게 양도담보 목적일 때는 채무자가 누군지, 그럼 채무자는 안 놓으시겠죠. 또 금액이 얼마인지, 또 채무 변제의 뜻으로 등기를 한 소유권이라는 취지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실명법 3조 2항이. 근데 민법 548조처럼 매매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는데 매도인하고 계약을 한 건 괜찮아요. 근데 대개는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도 많거든요. 실무에서.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죠. 근데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가 되면 민법 548조는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원상회복이에요. 건물 돌려주고 대금 반환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그 임차인이 선의의 제3자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3조 2항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놓고 벌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100분의 30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만 돼 있지 이걸 모르고 계약한 선의의 제3자 이해관계 보완당 규정이 없어요. 가당법에. 부동산 실명법에.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보면 부동산 실명법 3조 2항 위반이에요.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이걸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선의라 할지라도 그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국은 아직 법이 그렇고 판결이 그 법을 너무 충실히 해석을 해서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결국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물건 하나하나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여지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체크하실 수 있는 건 길이 보이는 만큼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셨을 때 몰라도 이런 내용이 작년 대법원 판결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심조차도 가당법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올해 다시 파기환송 원심 판단을 했는데 재상고를 했다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완전 종결되기까지 만 7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법리는 이거는 아직까지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당법 적용되는지 제가 권리분석을 할 때 담보가등기 같은 게 나오면 가당법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요건을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해서 그게 가장 먼저죠. 그럼 빌려온 거예요. 금전은.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 담보는 차용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가당법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해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용물과 변제하기로 한 그 차용물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자기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현재 5년 뒤, 6년 뒤가 아니라 예약 당시의 가액이 담보 제공한 건 2억인데 빌린 건 3억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은 5억이고 그때 3억 빌려갖고 지금 5억으로 상승을 했어도 예약 당시라고 했잖아요. 법령에. 예약 당시에 그 가액을 비교를 해서 담보 제공한 재산의 가액이 클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를 하거나 그럼 담보가등기가 되고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그럼 양도담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가담법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공사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그렇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대금 담보인지 차용금 담보인지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사대금 담보가 맞거든요. 근데 담보가등기가 가장 선순위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물반환 예약이라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차용물 반환 담보가 아니라 공사대금 담보라고 처음부터 됐으면 담보가등기이긴 하지만 가담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가담법 적용이 안 되면 그런 담보가등기는
담보권 실행 방법이 경매 신청도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도 못해요. 그런데 가장 선순위에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라고. 기준권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기준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기준권리 암기를 하셨잖아요. 담보가등기 선순위에 있다고 기준권리 안 됩니다. 그게 되는지 보시려면 가담법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인수예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그래. 2002년 대법원 판례가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에 담보권 실행 방법은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귀속정산밖에 없는데 가담법이 적용되면 반드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청산금이 없어도 2개월은 지나야 되지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청산이라는 게 필요 없으므로 바로 귀속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산은 해라.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차액 있으면 정산해서 돌려주고 소유권을 가져와라. 근데 차액을 지급할 돈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를 먼저 해서 가져온 뒤에 팔아서 차익은 꼭 줘라. 이게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 실행 방법입니다. 20년 훨씬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암기만 해서 담보가등기 암기해서 기준권리 찾으시면 안 되고요. 핵심은 이게 배물 반환 예약이어야 돼요. 차용물. 금전은 빌려온 것만 차용물이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사대금 담보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사대금을 담보한 게 아니라 공사대금을 빌려준 걸 담보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공사대금 담보였다면 청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귀속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겠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분들이 다른데 채무도 많으면서 등기부만 보셔도 참 매끄럽지 않게 건축을 하신 거잖아요. 형사 판결입니다. 피고인 두 분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노원 생활금고가 고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소 외 이 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하여 피해자 노원 생활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0억 원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이 명의로 아까 조모 씨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래서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상단에 사건명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사기나 이런 것들 금전으로 인한 그 형사사건이 10억을 초과하면 이건 특정 경제범죄 처벌이에요. 형법에 특별법 적용됩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각 징역 3년 선고 받았어요. 1심에서. 항소를 했더니 2심에서는 15페이지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석방은 됐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상고를 해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대법원까지 갔고요. 피고인명 안모 씨 2014 도노도에서 도가 대법원 3심이니까요. 17페이지는 다른 분 피고인.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봐라. 자기 사무 처리한 거대에 이게 왜 타인의 사무 처리냐 배임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18페이지에 한시사항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군지 피고인이 각 생활 근거로부터 특정 토지 위의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을 회사의 신탁 등기를 이행하여 갑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경악으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줌으로써 갑금고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헌법이긴 했지만 자기 사무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발언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21페이지죠. 우리가 한송우 원심에서 무죄에서 들어갔어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잠깐 쉬셨다가 다음 사건.